이제 480쪽 중세물의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기존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4개 정도 냈던 부분이죠. 조사 확인의 의의는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 잘 하고요. 물건을 잘 안다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쓸 것이고요.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 대상이죠. 그럼 조사 확인의 대상은 우리가 기, 권, 거, 수, 공, 시, 면, 환, 지, 세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거래 예정 금액이고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수율이요. 이 내용은 조사 확인의 대상은 교재 지금 어디 있냐면 거기 조사 확인 사항 그래갖고 485쪽 있죠. 핵심 다지기 찾았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 확인의 대상은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 사항들을 여기서는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사항 우리 판례는요. 요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하여 설명할 사항이고요. 여기 사항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럼 충분히 조사 확인하여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공부상 조사와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공부상 조사는 이거 토지 대장으로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건축물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서식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지장이나 그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은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현장 조사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 거죠. 이 현장 조사를 개론 시간에는 이거 임장 활동이라고 공부했죠. 임장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방법 외에도 상태 완한 자료 요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통하여 직접 상태 완한 자료 요건을 행사함으로써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 물건을 접수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이 물건에 임차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 접수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더 있는데 여기서 주 타겟은 공부상 조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통한 확인 그래가지고 한 장을 싹 넘기시면 거기 표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지 대장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지적도 임야도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요즘은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종전에 지적도 임야도를 엄청 잘 물어봤어요. 그럼 지적도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눠져 있죠. 그래가지고 100, 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100이 뭐예요? 무슨 면적이 지번이지. 맞죠? 여기 101, 그 다음에 102, 10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적도, 그러니까 지번이다. 그럼 토지의 소재지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대가 뭐예요? 지목, 지목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뭐예요? 경계, 경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토지 모양이 직사각형이래요. 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토지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지형이라고 해요. 지형. 지형을 토지의 모양이라 합니다. 이거 지형도 생각했고 높낮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소유자 확인이 안 되죠. 면적 확인 안 돼요. 맞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세. 지세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경사. 토지의 경사를 지세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OX, X예요. 지세는 현장 답사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요즘 안 물어보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 공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482쪽에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뭘로 확인하느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잡혔는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공부끼리 서로 안 맞더라 이거요. 이게 공부상 불일치예요. 이게 그래서 교재 거기 공부상 불일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공부상 불일치에 관한 문제, 즉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토지 대장에 토지의 소재지가 나옵니다. 근데 등기상 증명서에도 토지 소재지가 나오죠. 그러면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이 등기부와 대장이 안 맞았어요. 그럼 이때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불일치죠. 그럼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토지 대장이 우선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리면 이때는 대장이 우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죠. 뭐 토지의 소재지가 토지 대장을 봤더니 대장상으로는 이것이 산 100번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야 대장이겠죠. 정확하게 그러면. 산은 임야 대장이 나오니까 산 100번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등기부를 떼봤더니 등기부상으로는 그냥 100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우선이다? 대장상 소재지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안 맞은 거예요. 소유자 인적사항이 또는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안 맞았다.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대장상으로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 등기부상으로는 여기에 성춘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러면 이때는 누가 먼저다? 성춘향이 먼저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공부했죠. 보존등기 절차와 이전등기 절차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납득이 됩니다. 건물을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구청에서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표제비에 관한 등기라는 거예요. 표제비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의 구조, 용도, 소재지 이런 거 들어가죠. 면적. 그러면 이거는 뭘 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대장을. 맞죠? 그러니까 이게 표시관계의 불일치는 대장이 우선이고요. 그러면 소유자로서 홍길동이라고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보존 등기 했는데 이 홍길동이 이것을 성춘향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먼저 하죠.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대장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주죠. 야,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바꿔라.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면 뭐가 우선이다? 등기가 우선이에요. 이게. 자, 이번엔 이제 경계 불일치가 있죠. 그러니까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어요. 이게. 그럼 공부상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가 나오죠. 근데 현실의 경계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두 필지가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담장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 건물 이렇게 서 있고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지적도를 열어봤더니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땅이 이쪽 땅을 침범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이냐 문제예요. 이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 즉 측량을 잘못했다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죠, 지금? 이것을 18회 때 물어봤다가 27회 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10년 지나갔고. 그럼 우리가 10년 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지, 더. 27회 때 물어봤으니까 37회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6회나 37회.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기준공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토지 대장상 소재지는 300번지로 돼 있어요. 임야 대장상 소재는 300번지로 되는데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이게 소재지가 100번지로 돼 있더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공이 이렇게 브리핑했어요. 스님한테. 자, 임야 대장상으로 이게 300번지고 등기부상으로 100번지로 돼 있는데
요 경우는 임야 대장이 우선이니까 산 100번지가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 옳은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변호사, 법무사가 우리가 상담 같은 걸 하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책임을 안 지려고. 맞죠?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300번지가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100번지가 맞으면 어떡할 건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임야 대장상은 300번지고 등기부상으로는 100번지니까 이 경우는 대장이 우선이므로 요거 300번지로 일단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고 후일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삼수갑상 가더라도 300번지가 맞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100번지가 맞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 확 내밀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이거. 실무적으로 이런 사태 벌어지면 이 물건 버려야지, 그냥. 버려야죠. 이거 언제 구청 조사하면서 이거 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 이거. 맞죠? 그거 확인해갖고 수정해줬어, 다. 이거 대가 줘, 안 줘? 안 줘. 그렇게 해놨는데 딴 데 가서 거래한다니까? 패 죽이고 싶지,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깨끗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했다? 바로 버리는 거지, 그냥. 바로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소유자 인적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변경 늦게 하면서 바로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사태가 혹시 벌어지면 그냥 바로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경계 같은 거 있죠. 이게 토지 거래하실 때 나중에 이제 토지 거래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 토지 혹시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워낙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측량을 다 때렸죠, 이미. 그래갖고 지적도가 다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데 저쪽 아랫역 쪽 지방 쪽은요. 아직도 일제시대 때 측량했던 그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그 강점기 시대 때 그 우리 그 처녀들 있죠. 처녀들을 알바로 고용해 갖고 줄자로 당겼지. 줄자로 지적도를 당겼어요. 줄자를 3번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지적도 만들어 놓은 거야.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토지 거래 가면서요. 실제 측량 면적하고 그 대장상 나타난 면적이 30%가 차이가 난 걸 봤어요, 난. 이게 엄청 큰 차이죠, 이거.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산특약을 걸어놔야 돼. 정산특약. 이게 뭐냐면 나중에 측량 결과 면적이 상이할 경우는 그에 따라 정산한다. 이 특약 꼭 넣어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안 넣어놓으면요. 나중에 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토지 1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이게 1억이었어요, 거래가.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이게 80제곱미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측량을 해봤더니. 그럼 이거 정산특약 안 걸어놓으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20%나 차이 나죠, 지금? 면적이. 그럼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특약 안 걸어놨다.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산특약을 딱 넣어놔야 돼요. 측량 결과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경계 불일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개공은 측량까지 할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황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현황까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산 100번지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산 100번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래를 하고 일단 뭐가 맞는지는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브리핑하고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계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측량 결과 이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단, 뭐 측량 결과 면적이 5% 범위 내에서 차이가 5%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건 정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또 넣을 수도 있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상 내용의 불일치 27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해 두시고요. 자, 그럼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럼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답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세, 건물을 하면 방향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장답사 해줘야 됩니다. 또 이 현장답사 할 때 위반 건축물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조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장 답사 해주고요. 또 공부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꼭 체크해 줘야 되죠. 공부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꼭 체크해 줘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는 거고, 다음에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요 셀링 포인트, 이 물건의 장점이라고 일단 이해하는데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현장 답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답사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3절 조사 확인 사항이 나오고 있고, 이 조사 확인 사항이 이제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 우리 조사 확인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을 싹 넘기면 486쪽에 물건의 소재지를 조사합니다. 원래 소재지란 말은 소재와 지번을 합한 말이에요. 근데 소재지, 지번 뭐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소재와 지번을 합한 말이 원래 소재지란 말이에요. 그럼 소재는 독립가지를 말하죠. 독립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지번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소재지라고 불러요. 근데 통상 뭐 소재지, 지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이게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도로명 주소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있잖아요. 계약서에 물건을 표시합니다. 물건의 표시가 있죠. 물건의 표시라는 게 뭐냐 하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재지를 쓰는데 계약서를 쓸 때 물건의 소재지는 기본 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주소를 쓴다고요. 지번 주소를 쓰고 우리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쓸 때 주소 있죠. 이 주소는 도로명을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행상 현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물건,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그 소재지는 뭘로 표시한다고요? 지번 주소. 지번 주소를 많이 써요. 근데 요즘 계약서 쓸 때 계공에 따라서 이걸 지번 주소를 안 쓰고요. 지번 주소를 써놓고 밑에다가 도로명 주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물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기재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만 씁니다. 지번 주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포털에서 도로명 있죠? 이걸 딱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쓰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주소를 써왔어요. 지금까지. 등기부 열어보면 다 써 있어요. 등기부에 지번 주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면적입니다. 우리 면적은 지금 현재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럼 면적은 지금 현재 이거 제곱미터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제곱미터를 표시해줘야지. 평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 평을 척관법이라고 해요. 척관법이라는데 척관법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을 쓰게 되면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만 원에 과태료 맞습니다. 괄호 열고 평을 써도 안 돼요. 괄호 열고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할 때는 절대 평을 쓰면 안 됩니다. 제곱미터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 꼭 이해하시고. 근데 손님한테 제곱미터로 브리핑하면 손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평으로도 빠르죠. 그러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한 사람 한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한 사람 할 때 곱하기 0.3025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0.3을 곱하면 평이 나옵니다. 곱하기 0.3025로 가면 되고, 거꾸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로 한다면 3.3058을 곱하면 돼요. 그럼 제곱미터로 환산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우리가 그저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3.3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가뜩이나 암기할 거 많아 죽겠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0.302요. 0.3025를 곱하여 평이 나오고 평을 0.3025로 나눠주면 다시 제곱미터가 되죠. 뭔만 이해되세요? 이게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지금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유치원을 안 나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저 우리 산 보러 갔을 때 있죠. 산 보러 갔을 때
손님이 그런 경우 있죠. 저게 몇 정보인데? 이렇게 물어봐. 몇 정보인데? 정보란 표현이 있죠. 일정은 이제 평을 얘기하거든요. 보는 3,000평을 얘기해요. 그럼 일정보 그러면 몇 평? 3,000평. 알아두세요, 이거. 실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산 보러 갔는데 손님이 저거 몇 정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산은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로 표현하죠. 정보로. 그래서 이제 이 정보도 촉감법이거든요. 원래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일정보는 3,000평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고 우리 그저 뉴스 보면 산불 났을 때 헥타르라는 표현을 쓰죠. 헥타르는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참고로 헥타르, 1헥타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1헥타르인데 사방 100m예요. 사방 100m가 1헥타르예요. 그럼 사방 100m라는 얘기가 세로 100m, 가로도 100m. 이게 1헥타르예요. 그럼 면적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뭔 천이야? 100백인데 공이 4개인데. 많이죠? 겉봐. 이게 유치원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래. 그래서 만제곱미터죠? 자, 만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여 몇 평 나온다? 0.3025니까 3,025평 아니에요. 대충 3,000평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보입니까? 일정보가 1헥타르예요. 이해되세요? 아, 만제곱미터가 평으로 환산하면 3,025평 아닙니까? 공이 4개니까 점이 뒤로 4개 가잖아요. 그러니까 3,025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보는 1헥타르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정보란 표현을 썼는데 1헥타르와 똑같습니다. 사방 100m예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면서 이런 용어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무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은 이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나오죠. 지목은 우리는 지금 28지목 쓰고 있나요? 그것도 몰라? 참나 미치겠네 진짜. 지목은 28지목이죠 우리. 공시법 시간인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목은 28지목인데 대장에도 토지대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지목에 대하여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 지목이 서로 안 맞았어요. 둘이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상 지목은 이게 공장용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지적도상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다. 이게 잡으로 돼 있어요. 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이 불치했어요. 지적도상 지목과 대장상 지목이 불치했다. 누가 우선이게요? 지적도가 우선이에요? 대장상 지목이 우선이에요? 왜? 대장이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적도 그릴 때 토지대장상 지목을 보고 지목부호를 표시하거든요. 이게. 지목부호는 첫 자를 따죠 다. 지목부호는 첫 자를 따서 지목부호 붙이잖아요. 대지는 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공장용지는 뭘 쓰나요? 공을 쓰나요? 장을 쓰나요? 장이죠. 그래갖고 장차천원이라며요. 두 번째 글 쓰는 거. 차장천원이라고도 하고 장차천원이라고도 하고. 우리 홍성환 교수님은 뭐라고 해요? 장차천원이요? 차장천원이요? 예? 창문 뭐? 창연장? 아, 차호 원장 2,000원? 아, 장차 1,000원, 차장 1,000원. 나는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옛날에 공부할 때 장차 1,000원, 차장 1,000원 이렇게 차장 1,000원, 장차 1,000원 이게 이제 두 번째 글자 쓰는 부호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차가 뭐예요? 주차장. 맞죠?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에 천, 하, 천, 원, 유원지. 유원지. 그게 두 번째 글자 부호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 첫자를 쓰죠. 이게. 나는 20년 전에 공부학도 여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목 그렇게 표시하고요. 토지량이나 지적도상의 지목 요걸로 이제 확인하고요. 이제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 지목이 불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장상 지목이 우선입니다. 대장이니까.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 가능한가요?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 지적도에 경계 나오잖아요. 맞죠?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불치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누가 먼저? 아, 무슨 대장에 지금 경계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불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다. 맞죠? 경계는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판례가 실려 있죠? 지금 487쪽 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세요. 판례 1번.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 필요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 등록인 지적도상 경계에 의해 특정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공부의 특정력이에요. 요즘 이것도 안 물어보는데 이 지적공부에는 특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적도상 경계가 왜 우선이냐? 지적공부는 특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력이. 그러니까 이 특정력은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권리의 추정력이라는 거 공부하죠.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추정력은 있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데 성춘향이라고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름 성춘향이 소유자라는 추정 같은 유력이 있죠. 공신력은 없어요. 이게 없는데 그럼 이런 비슷한 유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에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지겠죠. 토지 소유권은 이게 필마다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 공부상 경계로 정해지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맞죠? 그래갖고 이 특정력을 확장한 해석이 토지 대장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분필이 된 적이 없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에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게. 그럼 분할의 효과가,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갖고 이 등기가 결국 무효란 얘기죠, 이거. 토지 대장상으로 이 토지가 분필이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상으로 이 토지가 분필의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 판례, 4번 판례 뭐 다 소개를 했는데 그게 6번 판례가 바로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로써 분할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토지 대장상으로 분필의 등기가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부상으로 분필의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즘 안 내는 판례긴 한데 어쨌든 이해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형이에요.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의 모양이니까 이건 지적도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 토지 모양이니까 지적도로 확인 가능하죠. 아, 지적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 미치겠네 진짜.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토지 모양이죠? 이게 지형 아닙니까? 그럼 지형은 지역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세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경사. 토지의 경사를 지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세는 현장답사 해줘야 되죠? 그럼 지형과 지세는 토지의 가격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지형과 지세는 토지의 가격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뭔 얘기냐?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그럼 이거 가격 떨어지죠? 또 가파라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형과 지세는 토지의 가격과 쓸모,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의 구조 확인해야 돼요. 건물의 용도 확인해야 돼요. 건축 연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의 구조, 건축 연도, 용도 이런 모두 건축물 대장에 나오겠죠. 이걸 확인하면 되고 건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건물의 방향도 조사하는데 이건 현장답 써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 쓰는 요령에서 다시 나오니까 미리 짚고 갑니다. 건물의 방향은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이게 주택이었다. 주택은요. 주실 기준이에요. 주실하면 안방이나 거실 얘기하죠. 거실 기준. 주택은 거실 기준으로 조사한다. 거실이 없다면 안방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방향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거실에 딱 서가지고 정면으로 보는 거지. 거실에 정면으로 딱 서가지고 방향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거실 방향이 남쪽이냐, 동쪽이냐, 남동향이냐, 남서향이냐. 이해되세요? 그렇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 설명할 때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 길치 있다고 그러죠. 길치. 길치는 부동산 할 때 엄청 불리합니다. 그죠? 엄청 불리해요. 길치.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길치는 아닌데 안면 인식장애가 있다고 그랬죠. 엄청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 숫자 기억 못하는 게 또 내가 이 장애가 있어요. 동호수 숫자 기억 못하는 게. 나는 그거 처음 알았다니까. 그거 내가 그렇게 기억 못한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엄청 불리합니다. 중개할 때. 이게. 그래서 그 한 번 딱 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한 번 딱 보면. 그 머리 어떻게 하고 왔고, 옷은 어떤 색깔 입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해. 예? 그런 기억력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그 신기하더라고, 이게. 공부는 더럽게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건 아주 특별하게 기억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거 엄청 장점이에요, 그거. 손님이 엄청 좋아합니다. 나중에 다 기억하거든. 이게 엄청 좋아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 조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주실 기준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만약에 방향 조사할 때 잘 안 되시는 분은요, 그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런 나침판, 방향 가리키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거실에 정면 딱 서갖고 흔들어야 돼, 일단. 왜 흔드냐면 그냥 키면 안 돼요. 흔들어갖고 얘가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 그 뭐 우리 뭐 지구 뭐 자전력 뭐 해갖고 방향 잡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게 흔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흔들어가지고 딱 키는 거죠. 그럼 방향을 딱 가리킵니다.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그 남서향이 좋아요, 남동향이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 남서향이 좋아요, 남동향이 좋아요? 남동, 남서. 겨울을 더위를 싫어하시고 추위를 싫어하시고, 그죠? 그럼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이 남서향, 이제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은 남동향.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송도 같은 경우에 유리 건물이 많죠. 겨울이잖아요. 유리 건물, 햇빛이 쫙 들어오지. 그래갖고 야, 그 집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었는데 나 송도 집은 거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그 집은 들어갔더니 우리 그 전속이었어요. 그래갖고 관리를 계속 해주는데 집이 안 나가 너무 비싸갖고 안 나가갖고 그게 54평이었나? 54평이었는데 한겨울에 외출로 보일러 딱 계속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외출로 딱 틀어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실내 온도가 26도야. 한겨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겨울은 좋은데 여름에 쪄 죽지. 여름에 쪄 죽습니다. 아주. 이게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남향이에요, 지금. 딱 남서향 이렇게 딱 돼가지고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집인데 마음에 들더라고 나는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신혼부부가 샀어요. 서울에서 오는 신혼부부가 저 집을 샀지. 그래갖고 둘이 사는데 집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린 작은 거 싫대. 그래갖고 큰 집에서 이제 산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관리비도 장난 아니지. 관리비가 한 100만 원씩 나와요. 관리비가. 요즘같이 이제 난방비에다가 전기세 올랐다. 한 200 나올 거야. 이거 아주 쪄 죽습니다. 쪄 죽어.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남동향이 좋아요. 남동향이 좋아요. 아주 남서향 아주 쪄 죽습니다. 쪄 죽어. 자,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조사하고요. 그 밖에 건축물 있죠?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예요. 기억해 두세요. 주된 출입구다. 그럼 우리 이거 상가 건물이죠? 그럼 상가 건물이니까 나머지 건물들은 주된 출입구가 북쪽을 보고 있냐, 남쪽을 보고 있냐, 서쪽을 보고 있냐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주실 기준인데 그 밖에 건축물은 모두 방향 조사할 때 주된 출입구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된 출입구가 이쪽에 있죠. 이 건물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북쪽입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주된 출입구 기준이다. 방향 그렇게 조사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였습니다. 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조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확인 설명사항 중에 권리관계 조사를 하는데, 권리관계 조사는 기본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사하죠.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잡혔는지, 이런 것들, 압류가 돼 있는지, 경매등기는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쪽에서 직접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6회가 마지막 출제였고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등기상, 증명상, 권리관계 확인 굉장히 많이 써 있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매우 남으신 분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시간이 남아갖고 아주 미치겠다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가 493쪽에 나오죠. 이게 그래서 그럼 미공시 권리라는 얘기인데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도 조사 확인합니다. 그럼 미공시 권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건 현장 답사하여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탐문 활동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미공시 권리를 나열해 보면 일단 유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리고 분묘 기지권도 있어요.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주택 상가 임차권이 있죠. 미공시 권리가 이것들이에요. 그럼 이건 현장 탐문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다. 우리 이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임차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주임법, 상임법을 우리가 별도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그럼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분묘기지권이죠. 우리나라 사내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존속시키는 권리,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쪽에서 지금 연타석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를 공부하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맞추기는 무슨 과목에서 맞춘다? 중개사법에서 맞춘다.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요. 이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장사등용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엮어서 우리 쪽에서 이 부분 출제 빈도가 아주 작고 33회 때도 역시 분묘기지권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유치권은 15회에는 낸 적이 없어요. 15회는 정상시험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그때 외에는 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죠. 이거는 22회, 25회, 30회 때 출제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출제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법정지상권은 저는 강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 교재에 법정지상권이 써 있어요. 정리가 돼 있으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기억만 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진도 빼기가 바빠서 옛날에는 법정지상권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이게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 그래갖고 494쪽 색깔 칠해진 부분에 법정지상권 써 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2차만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법정지상권만 2차만 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뭘 나가겠다는 얘기냐? 바로 분묘기지권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496쪽에 분묘기지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지금 잦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해 두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쉽게 맞춰버려요, 그냥. 분묘지권은. 자, 그럼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다. 그래서 분묘 존속 권리로서 판례에 확립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물권으로. 그래서 관습상의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등기도 안 돼 있는데요.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분묘지권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성립 요건은 그겁니다. 일단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신이 누워 계셔야 되죠?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을 것. 이게 분유권 성립 요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 해요? 가묘. 가묘는 장래의 묘수라고 그러죠? 이게 임시가짜예요. 그러니까 가묘는 분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써놓죠? 그래서 가묘는 분묘지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봉분이 없어요. 없는데 시신은 있어요. 이걸 평장 또는 암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모셨거나 몰래 모신 거죠. 그럼 이거는 분멸한 점을 공시 못하고 있죠. 그럼 이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평장이나 암장은 취득할 수 없다. 아니 우리 민법 시간에 분묘지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왜 저놈이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표정이었고 안 했어도 좋아요.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그 민법 시간 다시 복습하세요. 이게 그래서 평장, 암장은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공부한 적 있죠? 근데 이거 물권이잖아요 지금. 근데 등기에 취득하느냐? 등기는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분묘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우리 판례를 뒤져봤더니 세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합니다.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죠. 내가 즉시 취득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승낙형이라고 해요. 이걸 승낙형.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 성립하는 경우에 하고 판례 그랬고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가로 열고 뭐라고? 승낙형이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이게 승낙형이다. 이게 승낙형. 자, 그 다음에 승낙을 받지 않냐고 설치했어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20년간 이 분묘를 모셨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효취득형이라고 해요. 시효취득형. 이때 20년간 제사를 모시면 되는데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여야 됩니다. 평온한 점유라는 얘기는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예요. 그죠? 그래야 되고 공연한 점유예요. 공연이란 말은 이거 비밀로 하지 아니한 점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평화롭게 20년간 이 분묘에 대하여 제사를 모셨다. 그럼 내가 취득시효로 분묘지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시효취득형이에요.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를 하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여기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 땅을 팝니다. 이때 양도람에 있어서 내가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을 하겠다, 철거하겠다, 특약을 안 했어요. 양도하면서 분묘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한 상태에 양도했어요. 그럼 내가 취득한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양수인과 나는 조용히 팔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양수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 해야지. 맞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은 양도형을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철거 특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전 특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도해버리면 내가 분묘기권을 취득한다. 이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금 현재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듣고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취득자에 관한 문제인데 이 취득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한 자가 취득합니다. 제사를 주재한 자가 누구예요? 종손이죠. 종손이 취득하면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종손이 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권리 행사를, 토지자에게 권리 행사를 분묘지권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 행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종손이 해야 되겠죠. 연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손이 권리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중이 예외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 그러면 종중이 취득한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이 취득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시간적 효력을 주의하는데 이 시간적 효력에 대한 부분은 거기 497쪽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2번이 양괄호 2번에 맨 밑에 양괄호 2번에 있는데 분묘의 당사자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약정이 없다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제사를 모신다는 얘기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도록 존속한다. 이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를 것이고 약정 기간이 없다면 제사 모시는 한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 토지 소유자는 이 땅 뺏긴 거죠. 지가 못 써요. 끝까지 가니까. 맞죠? 이때 그럼 약정 기간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인데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법 지상권 편이 일반적으로 준용이 되겠죠. 지상권 편이 적용될 거예요. 적용이 되는데 지상권 편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최단 존속 기간 좋아요. 견고한 건물이었어요.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이고 일반 건물은 15년이고 공작물은 5년이에요. 그럼 분묘는 이 셋 중에 뭘로 봐요? 30년? 영원히 사실 곳이니까 공작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작물로 봐야죠. 분묘는. 그럼 이제 5년이 이게 적용이 될 거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그러면 5년 미만을 정한 약정은 무효란 얘기죠.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맞죠? 이 점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민법 지상권 편이 준용이 되지만 최단 기간에 대한 존속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법적인 사건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존속기한 3년을 정해진 거죠 지금. 정해졌는데 이게 적용이 된다면 5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3년이 유효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법정 지상권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재 그거 양괄호 2번에 첫 줄에 뭐라고 쓰이냐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에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랬죠. 최단기간 따를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가고 약정이 없다면 수호봉상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장소적 이력이에요. 장소적 이력이 양괄호 1번에 있는데 자, 분묘 기지권이잖아요. 분묘 기지니까 이게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을 말하죠. 분묘 기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봉분이한테 밑에 땅. 그럼 위에서 보기에는 동그랗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한다면 절할 곳이 없죠. 여기 올라가서 절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주변 공지까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분묘의 지권은 장소적 효력이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에 빈 땅, 공지까지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죠. 이런 거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물 들이치지 말라고 둔덕이 쌓여져 있죠. 봉분 뒤에. 요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성이라고 불렀어요. 사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를 판례도 이걸 내면서 이게 모래사자, 그 다음에 간머리 풀초인데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성자예요 이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뒤에 뭔지 아시겠죠? 이거 판례는 뭐 반달 모양의 둔덕 이러겠는데 반달이 아니고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반달식으로 된 건 없고 초생달 모양 같은데. 그죠? 우리 동네는 초생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어쨌든 초생달 모양의 둔덕.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사성. 사성까지는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수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빈 땅을 포함하지만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죠. 이 봉분으로부터 사성이 30m 뒤에 있으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료가 있습니다. 지료가 있는데 요거를 32회, 33회 때 연타석 출제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는 분밀권에 대해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판례를 변경했어요. 판례를 변경해갖고 그랬기 때문에 32회, 33회 때 연타석 출제했는데 자, 여기를 바로 보시죠. 뭐 희어취득형이에요. 내가 20년간 수호봉사하는 바람에 취득했어요. 희어취득형은
토지 소유자가 치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 청구한 때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내가 시효취득했잖아요. 분묘이권을 시효취득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료 달라 하고 청구했잖아요. 그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양도형 있죠. 양도형. 이 양도형을 가지고 32에 33 때 계속 정답으로 둘 다 나왔는데 양도형은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이 땅을 판다고 그랬죠. 그럼 분묘기지권 언제 성립하나요? 팔을 때. 정확하게는 계약 시, 등기 전 시. 등기 전 시겠죠. 등기 이전을 해버리면 이거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남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는 거죠. 그게 성립이에요. 이해되세요? 둘이 틀리죠? 시효취득형 분묘지권입니다. 이때는 지료 지급 의무가 토지 소유자가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죠. 청구한 때로부터요. 분묘를 설치한 때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요. 양도형 분묘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요. 그러니까 양수인 앞으로 이전기가 된 때로부터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승낙형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판례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지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이제 민법 사람들이 더 탄력을 받으면 그때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무슨 법? 장사법이에요. 장사등의 법입니다. 이것을 엮어서 물론 장사법을 전면적으로 내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지문 한두 개 정도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물어보면서 장사법을 같이 물어보는데 요즘 그나마도 장사법은 잘 안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분묘기지권을 주로 묻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장사법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장사등이라는 법률은 2001년도 1월 13일 날 이때 시행이 됐죠. 그럼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장사법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장사법에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적용 배제란 말이 나와 있는데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에 적용이 없습니다. 일단. 그랬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 잠깐만 짚고 갑니다. 용어. 자연장이란 용어를 요즘 쓰고 있죠. 자연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연장이 뭐냐면 유골의 골분이에요. 유골의 골분이 뭔지 알죠? 딴 거.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밑에 모시면 수목장. 수목장 들어봤죠? 나무 밑에 모시면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진짜로 그렇게 불러요. 이걸 통칭하여 뭐라고 한다? 자연장. 새로운 장사의 방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연장 용어 이해해 두시고요. 이 법은 분묘와 묘지를 확실히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분묘는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분이 있죠. 이 봉분을 분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묘고, 그 다음에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게 묘지다. 이게 묘지예요. 그래가지고 공설묘지가 있고 사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는 시도의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시군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 이게 공설묘지예요.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문중이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 이게 사설묘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은 공설묘지다, 공설묘지다 아니다. 현충원이 공설묘지라고요? 그건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 그럼 국립묘지에는 적용이 없다고 그랬죠. 현충원에는 적용이 없어요. 국립묘지에는. 그래서 시도에서 설치했거나 시군 구청이 설치한 묘지, 이게 공설묘지다. 그러니까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사설묘지는 개인묘지가 있어요. 가족묘지가 있고 종중, 문중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 종중, 법인묘지, 요게 바로 이제 사설묘지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더 드리고. 그래갖고 주요한 이제 용어 이 정도 이해하시는데 그 납골 시설이라고 들어봤죠? 납골이란 말이 참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순화 차원에서 품위 있게 봉안이란 말로 바꾸죠. 봉안시설.
요즘 이제 봉안시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봉안시설의 종류는 봉안묘가 있고 봉안당이 있고 봉안탑이 있고 봉안담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칭하여 봉안시설이라고 부르는데 봉안묘는 묘의 형식을 띈 거죠. 묘의 형식을 띈 거. 그러니까 봉안묘가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해갖고 육각형으로 생겼죠.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이게 봉안묘예요. 그래갖고 높이는 70cm, 그다음에 괄호 2m, 통상 세로 1m 해갖고 면적은 2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는데 봉안묘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그 추모공 같은 데 가셔서 봤을 때 뚜껑이 직사각형으로 묘가 생겼는데 뚜껑이 대리석이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봉안묘예요. 이게 봉안묘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통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한 25기 정도가 들어간대요. 용기에 담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착착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족 봉안묘 많이 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됐으면 이게 봉안묘고요. 그다음에 봉안당은 이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당자. 집당자인데 건축물의 형식을 띈 거죠. 봉안당은 여러분들 엄청 많이 보셨어요. 이미 드라마에서. 나오는 족족 봉안당이죠. 층층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있죠. 유골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이 있고 주인공이 나와서 이 앞에서 흑흑 울잖아. 그죠? 회상해졌고 이게 봉안당이다. 이게 봉안당이고 봉안탑은 탑의 형식이겠죠. 탑의 형식을 띈 봉안시설인데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탑의 형식을 띠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은데 굳이 따지면 우리 절 앞에 가면 스님들 사리탑 있죠. 사리탑. 그게 봉안탑 아니에요. 그 사리탑 밑에 살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담은 담장의 형식이에요. 담장의 형식인데 봉안담은 이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봉안당은 여기 이게 투명하게 보이죠. 이건 일반적으로 다 봉안당이고 이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불투명 형식으로. 이게 안에가 안 보이는 거지. 안에가 안 보이고 담장 형식으로 그냥 막아져 있는 거지 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사각으로 분할돼 있고 여기 이제 사진만 하나 딱 붙어 있죠. 이게 봉안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봉안시설을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장사법에서 주요 골자 4가지를 딱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먼저 그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500쪽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 그래서 사후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사후신고는요. 501쪽에 묘지 설치에 신고가 그래갖고 양괄호 2번에 묘지 설치에 신고허가란 말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찾았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데 동그라미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했거나 시신을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매장은 지금 우리 교재 거기 500페이지 있죠. 지금 매장은 매장이나 개인 묘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30일 내 신고해야 돼요. 그럼 매장이 뭐냐? 매장은 이거예요. 이미 설치된 묘지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이가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묘지예요.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설치된 우리 가족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이것이 매장이다. 개인 묘지는 뭐냐? 이게 산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무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칩니다. 이게 개인 묘지 설치. 그러니까 개인 묘지는 한 분을 모셨거나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 있죠? 부부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예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고 문중묘지는 당연히 문중원했던 분들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인묘지는 법인 설립해서 묘지를 설치하는 거죠. 이게 법인묘지예요. 그래서 개인묘지 설치나 이거 매장 있죠? 이게 우리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주들의 시민 상태를 고려했어요. 꼭 할 것 다 하고 며칠 내에 들어오면 된다? 30일 내에 들어오면 돼요. 30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연장이 도입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개인 수목장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한 분을 모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이것도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된다? 30일 내에.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개인 묘지, 개인 자연양을 꼭 기억해 두세요. 며칠 내 신고하면 된다? 30일 내. 이건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꼭 할 거 다 하고 30일 내 들어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묘지는 산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허가사항이에요. 그 다음 이제 자연장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 자연장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이나 개장, 개장은 이게 10개자인데, 분묘를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이니까 개장이라고 해요. 개장인데, 이때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도 화장장에서 해야 되니까 미리 신고해야 되죠? 화장장에서 화장해야 되니까 화장 신고필증 없잖아요? 절대 화장 안 해줍니다. 신고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사전 신고예요. 그 다음에 가족 문중 자연양지도 사전 신고인데, 일단 사후 신고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개인 묘지 며칠 내? 30일 내.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제한이 등장하고 있죠? 거기 501쪽에 지금. 자, 면적 제한에서요, 이제 여기 칠판을 보시죠. 이것도 이제 복잡해지는데, 면적 제한은. 봉분 한 기 있죠? 봉분 이거 한 기당, 분묘 한 기당은 상석, 비석을 포함하는데, 요 면적은 10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1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10제곱미터 몇 평? 3평. 3평.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합장이 뭔지 알죠?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합장인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공설묘지 같은데 묘를 써보시면 아는데 상당히 비좁죠. 상당히 비좁아요. 그러니까 합장을 위하여 개장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돼요. 좀만 더 파면 옆에 분이 나 불렀어 하고 나오십니다. 이게. 그래서 분묘 한 기당 면적은 몇? 1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개인 묘지가 이거라고 그랬죠. 요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 30제곱미터는 몇 평? 9평.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요, 9평 이상은 절대 차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한 기당은 몇? 10. 합장은 15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30이에요. 그러면 개인 묘지는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죠? 면적 제한도 30. 그러면 30, 30제예요. 개인 묘지는 30, 30제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써 있거든요. 거기 501쪽의 맨 밑에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기준 면적이 있죠. 개인 묘지 3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나중에 기억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한 기당 면적은 몇이라고요? 10. 합장은 15제곱미터죠.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자연장지가 이제 성립이 돼 있어요. 설명이 되는데 이건 천천히 하고요. 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도 이제 천천히 하는데, 일단 그 다음 6번에 분묘의 설치 기간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503쪽에. 이게 세 번째 기억할점이에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때 분묘의 준수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0년 한다 돼 있어. 30년. 밑줄자. 근데 30년만 인정하면 이거 아쉽죠 좀. 그러니까 연장이 허용됩니다. 연장은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1회 몇 년? 30년 연장하여야 한다. 1회 30년 연장 허용. 그럼 최장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60년이에요. 그러면 60년 됐잖아요. 그럼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체류라고 나오죠. 그러면 설치 기간 60년 끝났거든요. 그러면 몇 년 내에 철거하라? 1년이에요. 1년에 밑줄 긋고 1년 내 철거에 화장하시거나 봉안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기회였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이 분묘 기지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묘유지권,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설치하게 오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네, 승낙취되겠죠.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1월 13일 이후에. 그러면 장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을 못 넘긴다? 60년 못 넘겨요. 그래서 강력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묘유지권에 대해서. 그래서 1년 내 철거하셔야 됩니다. 60년 되면 철거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개괄점이고, 마지막에 이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 체류란 말 나와 있죠. 지금 504쪽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묘지나 타인의 토지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입니다. 이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어? 아니, 타인의 묘지나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냐고 설치한 분묘.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묘지인데 할머님 돌아가셔갖고 상해 메고 여기까지 올라갔거든? 여기 땅을 파봤더니 다른 분이 누워 계신 거야. 이런 낭패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타인의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분묘가 발생이 되면 이걸 이제 한마디로 무연분묘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럼 남의 땅에다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남의 묘지에다 승낙 안 받고, 그러면 연고자를 알잖아요. 알면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면 그 뜻을 공고해야 됩니다. 신문 공고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가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장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나중에 나타나서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양괄호 8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밑줄 쫙.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밑줄 쫙이에요. 그럼 이 얘기네. 남의 땅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남의 묘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럼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죠. 보존 권리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잖아요. 그럼 장사법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장사법이 적용되니까 보존 권리 주장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형이나 승낙형은 가능한데 시효취득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2001년도 전에 설치된 분묘예요. 여기들은 시효취득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죠. 주의하세요. 그래서 2001년도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이 됩니다. 분묘지권에. 근데 장사법 2001년도 시행이 되면서 보존권리 주장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남의 땅가 자연장 몰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장 보존권리 주장 못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신고냐 허가냐 이상.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존속기한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 처리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 이제 요게 네 가지 주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줄기로 잡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산을 더 붙이자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분묘권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의 규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나가서 아주 심심해 죽겠네.